혹시 경제학 문제만 보면 머리부터 아프신가요? 공식만 달달 외우고 계시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요, 이 딱딱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현실을 꿰뚫어보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경제학적 학어가 뭔지 그 마스터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떠나볼 여정 한번 살펴볼까요? 미시경제의 아주 근본적인 인센티브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거시경제의 큰 그림, 그러니까 국가의 성장이나 환율 문제까지 이 네 가지 핵심 문제를 하나씩 격파하면서 경제학의 진짜 재미, 그 정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이죠. 문제 해결의 기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복잡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걸 체계적으로 딱딱 분해해서 접근하는 틀을 먼저 갖추는 게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이 복잡한 경제 문제 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지? 진짜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문제에는요,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찾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로 뛰어들어보죠. 바로 주인 대리인 딜레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월급을 주는 사장님하고 월급을 받는 직원, 이 둘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인센티브 설계의 핵심이죠.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기업의 수입 공식이 있고 여기서 핵심 변수는 바로 이 노동자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노력에는 비용이 따르고요. 자,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임금 체계를 어떻게 짜야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될까? 이 문제를 풀려면요. 가장 먼저 이 변수들, 그러니까 수입, 노력, 비용,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근데요, 바로 계산기부터 두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이 문제의 배경에 깔린 아주 중요한 경제 이론이 있어요. 바로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즉 사장님이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100% 알 수 없을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 개념, 이 틀을 딱 잡고 들어가면 문제의 본질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을 향한 길을 한번 그려보죠. 총 4단계로 접근할 거예요. 아주 체계적이죠? 첫 번째, 고정된 월급만 딱 받는 시나리오에서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 이걸 분석하고요. 두 번째, 그럴 때 기업의 이윤은 얼마가 될지 계산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결과 한번 보세요. 와, 차이가 엄청나죠? 고정임금일 때 이윤이 1,900인데 성과급을 줬더니 무려 5,000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과급 제도가 노동자의 목표, 즉 내 노력이 내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기업의 목표,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깔끔하게 해결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비용 최소화라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상황 설정은 이렇습니다. 생산 함수랑 비용 함수가 주어졌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방법은 두 가지. 사람을 더 뽑거나 L, 아니면 기존 직원들한테 야근을 시키거나 H.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 한 명 더 뽑을 때마다 고정비용 F, 예를 들면 책상 사지고 사대보험 들어주고 하는 돈이 추가로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람을 더 뽑는 비용과 기존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비용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점, 그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라그랑지안이라는 좀 전문적인 도구를 쓰는데요.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한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한 단위를 더 늘렸을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 스위트 스팟을 찾아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기업의 고용 정책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신규 채용에 되는 고정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람을 덜 뽑고 기존 인력으로 최대한 버티겠죠. 즉,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시간당 임금이 너무 비싸다? 그럼 차라리 사람을 더 뽑아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모든 건 다 비용 계상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의 미시적인 세계를 들여다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렌즈를 확 바꿔서 국가 경제 전체라는 거대한 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그 근본적인 성장의 비밀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시죠. 바로 이 공식, 콥더블러스 생산 함수가 그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좀 무섭게 생겼죠?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냥 국가 전체의 생산량, Y가 자본, K,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계 같은 것과 노동, L, 즉 사람의 노동력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리스 문자 알파. 저 작은 숫자 안에 국가 전체의 부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 식을 수학적으로 쭉 풀어보면 국가 전체 소득 중에서 자본가, 그러니까 기계나 공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정확히 저 알파 값으로 딱 떨어져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실제로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 데이터를 보면 이 자본 소득 분배율이 시대가 변해도 거의 3분의 1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콥더글러스 함수가 바로 그 미스터리 같은 현상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건 결국 굉장히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기계나 공장, 즉 자본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국가 간의 엄청난 소득 격차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나라에 공장만 잔뜩 지어준다고 갑자기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뭔가 다른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대를 국제금융의 세계로 옮겨서 환율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그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수출로 돈 벌고 해외 주식 사느라 돈 쓰고 배당금도 받고 이런저런 거래를 다 합쳐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나라에 80억 달러가 순수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80억 달러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이 80억 달러는요, 중앙은행의 장부, 즉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일단 달러가 들어왔으니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이 80억 달러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그 달러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의 원화를 시중에 풀어야 해요. 그래서 그 풀려난 돈, 본원 통화가 부채 항목에 똑같이 80억 달러 기록되는 겁니다.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죠.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이 80억 달러는 그냥 80억 달러가 아니에요. 이게 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신용창조라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면서 돈이 돈을 낳는 거죠.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80억 달러가 최대 10배, 즉 8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불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통화승수 효과라고 부르죠. 자,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선 난리가 난 거죠. 가만히 놔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 시장에서 국채를 팔아서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방법. 둘째, 아예 외환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법. 둘 다 목표는 같아요.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문제를 모두 격파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잠깐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되짚어보죠. 이건 단순히 문제 4개를 푼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경제학적 분석 도구 4가지를 손에 넣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정보가 불완전할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지 배웠고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지도 알게 됐죠. 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뭔지 분해해봤고 돈의 흐름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추적해봤습니다. 이 4가지는요. 시험지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이나 정책 토론에서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생각의 도구함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날카로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 세계 경제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